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훈 선생님과 함께 저하고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쭙고 또 김신곤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더 깊은 내용들 또 김영훈 선생님의 생각들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김영훈 선생님은 훌륭한 의사시면서 또 경영이나 리더십에도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을 뭐 자세하게 소개하려면 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도화지 삼아도 아마 모자랄 텐데 오늘은 저희 재단의 가치를 소개하는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의사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자리에 오래 계셨지만 오늘은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입장에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위원장님은요, 저희 재단의 운영위원장이시고 저희 재단의 시작이십니다. 저희 재단이 2015년 6월 달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올해 7살이 됐습니다. 그 모임에 저도 참석했었고 재단이 품은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까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마음이 중요한데요. 선생님께서 어떤 마음과 동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오늘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3년에 제가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4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지금 그 북한과의 어떤 연결끈, 아까 생명의 끈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전혀 없는 거죠. 사실은 병원도 지어주고 뭐 장비도 보내고 약도 또 이렇게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부끄럽다. 뭐 우리 목적이 있는 삶이 우리가 처해진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너무 저는 후배들한테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을까? 북한 그 생각만 하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너하고 여러 번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뭐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너는 북한에 관심이 없냐? 북한 주민들이 어떤 그 스테투스고 어떤 질환을 많이 앓고 또 심장병이나 부정맥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그때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적어도 저의 시간의 10분의 1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어떻게든 좀 지속 가능한 결국은 북한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의 보건의료계 리더를 만드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쳐서 한 5명이라도 제대로 좀 키워보자. 5명 정도를 같은 언어와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리더를 좀 키우는 그래서 사실은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목표가 다른 무슨 이런 뭐 하드웨어 또 무슨 약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어떻게든 이런 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아직도 미흡하죠. 갈 길이 멉니다. 처음에 저도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외국에 있는 외국 의사가 북한에 있는 건강과 의료 상황을 우리 한국 의사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고 그것이 어렵고 한 문제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셨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사실 이 재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 멀고 또 잘 모르고 우리에게 준 책임인데 그 책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피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800년도쯤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의류 교육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남북이 나눠지기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류 선교사들이 남한과 북한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훈 선생님의 선대께서도 북한에 연결이 됐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되게 개인적인 말씀이실 텐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의료 선교나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 특히 이 조선이 몰락하고 또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이분들의 저는 그 헌신과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외조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님이 평양의 협성신학교 1회 졸업생이시고 한국인으로 최초로 그 만주에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화춘 목사님이시죠. 직접 제가 뵙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족적인 그 이유도 있지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한국에 좀 도움이 됐던 분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 그 특히 카나다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가셨거든요. 특히 원산 이분 우리 노준규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카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이라든지 스코필드 목사님 저 선교사나 아니면 맥킨지나 한국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인데 그 소래교회에 오프닝 하기 하루 전날 이 맥킨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말라리아로. 그래서 카나다에 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가 그 맥킨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막 수영을 쳐서라도 나는 조선에 가겠다. 이런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수영을 쳐서가 아니라 헤엄을 쳐서. 헤엄을 해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헤엄을 쳐서라도 우리 조선 땅으로 가자. 이런 열정. 또 우리 대학에 또 이화여대의 그 전신이었던 보구여관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던 로제타 홀 여사님. 지금도 양화진에 온 가족 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또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을 가라. 그리고 지금 양화진에 어떤 루비 캔드릭,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쓰겠다. 그리고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시면 티칭, 그다음 프리칭, 힐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뭔가 전략적으로 내가 이게 잘 이 사회에 녹아나기 위해서 그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의료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집중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명 살림의 그 정성, 이것이 교육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삶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을 쳐다보는 마음이 지금 여기도 오늘 한자도 보기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뭔가 역전이 생기고 역설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모델을 통해서라도 북한 주민의 손을 잡아주는 역할, 생명 한 사람에 좀 집중하는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아까 크리스가 액션이라고 했는데 그런 액션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예. 우리 김영훈 선생님이 목회자 집안 아드님이시네요. 목사의 아들을 영어로 패스터스 키드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그 불량배가 한 사람씩 나오죠. 프라블럼 키드라고도 부릅니다. 예.
이제 좀만 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은 정말 가깝죠. 근데 먼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의료 수준이 어떤지 아까 김신곤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 주시고요. 시설 부분 있죠. 네, 의료 수준 뿐만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북한의 질병이나 특별히 전염병이 남한하고 어떤 정도의 관계가 있을지 휴전선이 있는데 사실 새들은 넘나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만 지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휴전선을 넘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뭐 최영호 부총장님 뭐 평양에서 오셨지만 하여튼 어, 북한은 어떻게 보면 박테리아와 기생충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코로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에 뭔가 어떻게 보면 재앙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북한이 원래 격리를 잘 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임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지금 아사자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 제대로 그 식량 공급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만 따지면 우리나라의 한 40년 전이죠. 저도 2000년 초에 가서 페이스메이커 일주일 동안 페이스메이커를 시술하고 오후에는 강의하고 이렇게 이런 그 시간을 또 가졌는데 북한에는 지금 장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력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장비를 우리가 서포트해도 전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지은 원장님도 북에서 의사 하시다가 여기 와서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약촉하고 약초로 또는 뜸 해주고 이런 식의 그 고려의학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우리 고대 병원에서 이동형 모바일 그런 그 버스 한 7, 8개를 탁 붙이면 수술방도 있고 MRI도 있고 CT도 있고 그런 그 시티 버스를 이렇게 다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휴전선을 넘어가면요 아마 북한 최고의 의료 시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박테리아와 기생충의 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 기생충의 시대라면 기생충 훨씬 이전에 훨씬 우리나라 같은 이전이죠. 경우는 되게 오래전 지금 이야기인데 아마 98%가 기생충을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번에 오창성 저 휴전선을 넘어온 사병이 아주대학에서 수술할 때 23마리의 회충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저는 결핵 환자일 거다. 결핵. 특히 약에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그 격리시설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전염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결핵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2등과 아주 넘사벽입니다 지금.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 1등이죠. 이 다제내성 결핵이. 저는 한반도 결핵 퇴치벨트를 이건 대통령이 제안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런 결핵에 대한 관리 없이 남북이 오간다, 철도를 연결한다. 저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아마 북한에서 뭐 단체로 와서 어디 식당에 갔다 그러면 그 식당 안 갈걸요? 그 정도로 저는 결핵에 대한 그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우리 재단이 그런 창의적인 모델, 아까 우리 지동현 저 이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원격으로라도 키트 보내줘서 검사하면 양성이면 그렇게 결핵 내성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보내기도 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이제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결핵이 창궐한 한반도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에 우리의 면역력을 가장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결핵이나 이런 아마 박테리아가 될 거다. 그리고 제 아들이 서울대에서 호흡기내과를 하고 있는데 결핵이 아닌 또 폐병이 많이 늘었대요. 그것이 오히려 결핵을 넘어섰다는 거죠. 북한 의사들에게 이런 자료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북한은 아직도 이 자료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저희 재단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휴전선 바로 DMZ를 넘어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유아 사망률이 6배, 모성 사망률이 8배. 이런 그 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참 그런 의료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제가 생명이고 있다입니다. 모든 생명이 서로 기대고 있는데 사실 통일이든지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들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는데 전문 의료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디테일하고 깊이 봐야 될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김신곤 박사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북한이 마치 따로 떨어진 섬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인공위성에서 밤에 찍은 한반도를 찍은 사진인데 중국하고 남한 사이가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섬처럼 보이더라고요. 아까 병원이나 의료시설에는 전기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북한이 마치 갈라파고스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북한에 있는 질병이나 의료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의학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뭐 아주 창의적인 거죠. 북한이 75년 이상을 같은 인종이 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면서 면역이 떨어지고 온갖 그 질병의 패턴이, 그래서 우리 김신곤 교수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미 들어와 있는 북한 탈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의잖아요. 일종의 들여다봤더니 북한 주민들은 너무 마른 당뇨가 많더라. 또 북한의 애들이 한 20cm 키가 작거든요. 그 중에 주된 이유가 요오드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일염과 같은 이런 아주 풍부한 건강한 소금을 먹지만 북한은 암염을 주로 먹는 거죠. 락솔트를 먹는 거죠. 그 안에 요오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의 기능이나 이런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대한 연구, 또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천년 자원,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만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 저는 DMZ의 평화병원을 만들고 DMZ의 남북 공동 질병 연구소를 만들면, 저는 이런 전 세계에 우리가 남북의 의료인들이, 리서처들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 노벨 의상까지 뭐 의학상. 와이낫이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만 그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하니까 우리 방식대로 우리 로봇 수술 많이 하고 다빈치 많이 하니까 북한도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북한에 맞는, 또는 요새는 옛날과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망막을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 하나 보면 피부 밑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옛날에 우리가 30년, 4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적정 기술을 써서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북한 의사들을 또 보건 의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해주면, 저는 적어도 의료 분야만큼은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컨퍼런스도 좀 활성화하고, 또 다 검열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컨퍼런스인데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제가 어느 병원, 나라, 칸츄리 투 칸츄리 매칭 프로젝트 시작해서 못 가는 나라 없이 가서 시술하고 또 같이 후배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있는데, 유일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왜 북한은 못하냐? 저는 의료는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 또 그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한숨 쉬실 때마다 마음이 공감이 되고요. 사실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개성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을 도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한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했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고,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반지 하나를 뽑으면서 이 반지면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저희 재단이요, 그 정치나 이념의 이름으로 밀려오는 많은 파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생명 사랑의 가치를 지금 지켜내고 있습니다. 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적 성과,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대강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거, 시대를 바꿀 인재를, 북한 그 보건 의료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젊은 사람들 중에 북한 전문가를 키워야 돼. 우리 저 남성욱 교수님과 같은 의료 보건 의료계에 북한 아주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운 우리 후배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나도 그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의과대 학생들 이야기하거든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신들이 중견 의사로서 또는 중견 간호사로서 일을 할 때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가 있다. 또 우리 그래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 또 우리 재단이 단순히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결핵 퇴치벨트 같은 거는 저는 국제적인 NGO와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GO, 다양한 국제적인 이런 그 NGO들이 북한을 도우려고 할 때 한국에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보건 그렇죠. 의료 쪽에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우리 재단이 해야 되고. 전문적인. 예. 예. 그리고 아까 통일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통일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통일 이전에 교류 먼저 해야 되고, 또 교류 이전에 우리 생명 이야기 해야 되고, 한반도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 통일을 이야기하면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가서 저는 그런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가 건강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 좀 보건 의료계가 이제 좀 깨어져야 된다. 그런 역할을 우리 재단이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 있는 사건들은 전부 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에 근거를 둔 모든 것들이었고요. 저희 재단이 실제적으로 아까 두유 솔트 캠페인, 그리고 학술 연구 부분들, 아까 김신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 의료, 교육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건, 의료, 교육 계통에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콜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통일과 북한과 연관된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상당히 많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 보통 전문적이고 보통 중요하고 많이 연구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 보건인들, 교육가들이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에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동안 재단과 여러 가지 사연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저 기도산업의 박장희 회장님 같은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재단이 있기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그 후원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의 힘으로. 제가 목사잖아요. 예. 기도 사람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기도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또 통계가 하나 있어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자살률이 3배입니다. 3배.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10만 명당 25.7명이에요. 미국에서 자살률과 타살률을 합쳐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3, 탈북자들은.
왜 이럴까요? 저는 우리 재단이 그런 그 탈북 그 의료인들 또는 청소년들하고 추석 때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먹자라고 하는 이런 그 기회를 갖는 노력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손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잡아주는 노력을 통해서 저는 북한의 주민들이 언젠가는 기댈 언덕이 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아픈 데이터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액션으로 이걸 역전시킬 건지 의료인으로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응하는 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은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이미 이루어진 통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과 잇대어 있는 더 밀접하게 관련, 그분들은 가족들이 북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훗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생명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모든 생명이 같은 가치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실제적으로는 이 무게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가치 있는 것을 세울 때 허무는 것은 쉽지만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은요, 그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낳고 보니까 그곳이었어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지만은요, 제 생명이 지금부터 죽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약간 남아 있더라고요. 그 속에다가 좀 가치 있는 것을 채우고 싶습니다. 옛날 초강대국이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세상적 가치로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앞에 어느 날 이 벽에 글자가 하나 새겨집니다.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석학들을 불러가지고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데니엘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었냐면 벨사살 이 왕,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는데 무게가 나가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질문으로 드리고 김영훈 선생님 너무나 존경하고 함께 일을 해서 기쁘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